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번째 강의로 공격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14,5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 어떤 곳에서는 살인과 폭행, 폭력 사건과 그리고 전쟁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격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것인지, 인간은 선천적으로 공격 본능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시간 공격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성에 대하여 본능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학자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격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격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착안한 사람들이 공격성은 본능이구나 라고 이렇게 공격 행동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론으로 공격성을 설명한 가장 유명한 학자는 프로이드인데요. 프로이드는 모두들 이름은 아실 겁니다. 그는 인간의 리비도와 타나토스로 사람의 무의식을 설명했는데요. 리비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적인 그런 생명력, 생의 본능을 설명하는 그런 에너지고요. 타나토스는 리비도와 반대되는 죽음에 대한 욕망을 설명할 때 타나토스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은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다가 적절한 기회를 통해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프로이드는 말했습니다. 또 로렌츠라는 학자는 공격성은 모든 동물의 생존 그리고 적응을 위한 동기로 보았고요. 레클랜드는 인간의 공격 행동이 그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권력의 동기로 보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격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공격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능론으로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좌절을 이렇게 공격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좌절 공격성 이론인데요. 달라드는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 공격성이란 인간 행동을 외부 환경에 의한 욕구 좌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욕구를 가진 인간이 환경적으로 방해를 받았을 때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공격성을 그래서 유발하게 된다라고 그는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부정적 정서가 분노이죠. 그래서 이런 분노는 공격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이 공격은 외부로 향해서 타인에게 이렇게 공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 공격성을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공격성을 자신에게 이렇게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살이나 자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달라드는 이후 수정된 역구좌절 이론 모델을 다시 제시하였지만 그 공격성이 좌절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유일한 감정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역구좌절을 통했을 때, 역구좌절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이후로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할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인간도 유기체이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공격에 대한 행동을 본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위험한 주장이라고 보고, 인간의 공격 행위는 본능이라기보다는 환경 속에서 획득되고 변형되는 사회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반두라는 보보 인형 실험을 하였는데요.
남녀 어린이 10명에게, 남녀 아동에게 10분간 이렇게 보보 인형을 이렇게 막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조건에서는 그런 보보 인형의 폭행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어느 실험방에 보보 인형을 이렇게 놓아두고 아이들을 이제 그 실험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보 인형의 폭행 동영상을 본 아동들은 자기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어, 보보 인형에게 언어적인 공격 행동은 12배 정도를 더했고요. 신체적인 폭력은 23배를 더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폭행 동영상을 보지 않는 그런 아동들은 그런 폭행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TV 이런 폭력의 모델을 본 아이들은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로 반두라는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는데요. 스트라우스는 1981년도에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부모의 그 자녀 처벌 스타일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 학생의 공격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연구하였는데요. 폭력적인 처벌을 사용하는 그런 부모의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더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즉,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으면서 폭력을 학습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더 폭력적인 행동을 이렇게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의 부부싸움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이후에 자신이 부부가 된 이후에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폭력을 보고 경험한 그런 아동일수록 자신도 그런 폭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공격 행동은 사회 학습이 된다, 그리고 또 대물림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인간은 폭력적인 동기도 있고 이런 행동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 이런 폭력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선한 동기가 있음을 밝힌 핑커의 연구도 있습니다. 핑커는 인간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전쟁과 약탈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런 공격성과 폭력이 근대 사회로 내려오면서부터 훨씬 약해지고 또 국가 간의 규제, 개인 간의 규제가 되어 있어서 줄어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핑커의 연구를 토대로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었는데요. 세빌 선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선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세빌 선언의 주제어는 인간에겐 폭력적인 본능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는데요. 1986년 스페인의 세빌 대학교에서 어, 뇌와 공격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국제회의에는 생물학, 심리학, 유전학, 인류학, 생화학 분야의 누적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서 다음에 5가지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 시 전쟁을 위한 경향을 물려받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란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유전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였고요. 세 번째로 인간의 진화 단계에서 다른 유형의 행동보다 공격적 행동이 선택되었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폭력적인 뇌를 가졌다는 주장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죠. 다섯 번째, 인간 사회의 전쟁이 본능이나 단일한 동기에 의해 초래된다는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세빌 선언을 통해서 인간들이 보다 폭력적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성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 요인인데요. 이런 짜증 나는 상황, 그리고 날씨, 그리고 집단을 통해서 공격성은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의 원인은 성격과 같은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격성이 유발되기도 하지만은 환경적인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짜증나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사람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그 이론이 이제 짜증나는 상황인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몸이 너무 고되거나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면 조그만 이런 자극이 와도 쉽게 짜증이 나는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상황 요인으로는 이제 날씨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좀 더 공격성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피티는 실험실에서 방안 온도를 이렇게 조작해서 공격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실내 온도 32도의 이상일 때 공격성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실험자들이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2도로 이상 넘어갈 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서 적대감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요즘 여름철이 되면 32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또 많이 이어지고, 그리고 습도까지 높을 때 되면 엄청 짜증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때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날의 최고 기온에 따라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쾌하고 더운 날씨일수록 강력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일수록 32도가 넘는 날이 많을수록 강력범죄 건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요인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더운 날씨와 이런 신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이렇게 짜증을 나게 되므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불쑥 끼어든다거나 이렇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유발할 수 있게 되므로 혹시 실수를 했다 하면 바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 요인으로는 집단인데요. 개인보다는 집단일 때 사람들은 더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집단이 주는 익명성 때문인데요. 한 실험에서 한 조건에서는 한 단독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네 명이 한 집단을 이루어서 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상대방에게 이제 정기 쇼크를 어느 정도 줄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상황들이 거듭될수록 개인보다는 집단일 때 상대방에게 더 강한 정기 쇼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이 될 때 더욱더 이렇게 힘이 더 커지면서 더 강한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복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군인들의 그 전투복장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군복을 입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또 학생들도 또 똑같은 그런 교복을 입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집단이 되었을 때 공격성을 이렇게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성의 유발 요인으로 성격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절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한 성격이 있고 좌절에 좀 더 강한 성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절을 겪으면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가 생기게 되고, 이런
분노는 공격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좌절 공격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행위는 항상 좌절의 결과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좌절은 어떤 유형이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 이론에서는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멋진 이성에게 접근을 했는데 퇴짜를 맞은 경우 우리는 돌아오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돼서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게 이렇게 발을 걷어차는, 돌을 걷어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이 힘이 세면 그 여성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무생물인 돌을 발로 차면서 자기의 좌절의 그 분노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었는데 이 자판기가 돈을 먹고 그 음료수를 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좌절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자판기를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이렇게 두들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이렇게 좌절 이론이 정말 설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격 요인으로는 흥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흥분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분노, 질투심,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참아놨다, 참아놨다, 참아놨다가 어느 한 그 촉발 요인이 생기게 되면 팡 터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상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감정을 이렇게 차곡차곡 눌러 놓으면 눌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은 어느 지점이 넘게 되면 압력복, 압력밥솥에 그 김 빠지듯이 어느 약한 대상에게든지 이렇게 폭발하고자 하는 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꼭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흥분의 그런 감정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흥분 상태에 어떤 과장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아가지고 너무 화가 난 이런 억울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과속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난폭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성 유발 요인의 어,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반투라 실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회학습 이론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 행동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그리고 또 TV 같은 이런 음란물,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격 행동의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그런 미디어의 이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게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칼을 든 이런 게임 캐릭터들도 되게 많고 영화도 자극적인 그런 영화들도 되게 많지요. 또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동들은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아무 이렇게 여과 없이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장기간 그런 폭력물이나 음란물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뇌가 그런 영상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그 대상이 멋질 때에는 그 대상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모습이 되고자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어,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비폭력적인 그런 외설물, 그리고 단순한 외설물, 폭력적인 외설물, 이렇게 세 가지의 영화를 보도록 한 후에 이제 선생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학업적인 실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처벌로 전기 쇼크를 주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어떤 대학생들이 제일 강한 전기 쇼크를 주었냐면요. 폭력적인 외설물을 본 피험자들이 더 강한 처벌을 주었다고 하고, 여성인 경우에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 처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요즘 우리 학생들이 되게 폭력적인 외설물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작년에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엠번방 사건 같은 그런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력적인 외설물을 많이 본 경우에 더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국가적으로 더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폭력물이나 음란물은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공격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공격성의 방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장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네 번째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어, 남성의 성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몸의 생리적인 변화로 공격성이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즉,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을수록 공격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남성은 여성보다 이 호르몬 수치가 높고요. 비폭력 범죄자보다 폭력 범죄자가 이 수치가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은 청소년이 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물학적 요인으로 최근 주목받는 이론이 뇌의 생리적 기제입니다. 뇌의 생리적 기제의 문제로 공격성이 유발된다는 것인데요. 뇌의 배측 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우리가 모욕을 당해서 화가 나면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변형계의 시상하부 또 편도체 이 부분도 우리가 공포나 분노를 이렇게 느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가 우리의 공격성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당하면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읽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이 부분의 정서 관련 처리에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두엽 변형계 회로는 사회적 맥락에서 정서를 조절하는데 이 회로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은 술인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서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통제하고 계획했던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70%의 자살과 65%의 폭행 사건은 술을 마신 후에 저질러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음주로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처벌이 경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음주로 인한 것을 심신미약으로는 어, 이렇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술은 싱크 드링크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싱크 드링크 효과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평소에 하지 못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나는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거를 술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실제로 과감해지고 숨겨둔 말도 막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